사우디의 석유 시설이 피격을 당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미국이 전략 비축유 방출을 승인하면서 중동발 위기가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피해국인 사우디와 미국이 이번 공격 배후로 이란을 지목한 데다 장전이 완료됐다는 발언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제유가도 안정세를 찾았고 중동을 방문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위기를 넘긴 것인지, 만약 비슷한 공격이나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 경제는 어떤 여파가 미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수록 볼수록 더 넓은 세계. 오늘은 중동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또 윤석천 경제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가장 궁금한 두 가지에 대한 두 분 판단을 좀 미리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좀 구체적인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네.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쟁을 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모든 선택권이 다 있다고 하면서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원래부터 전쟁을 하기 싫어했고 네. 가장 지금 그 전쟁을 안 할 거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요. 뉴욕 총회에 그 이란 대통령하고 외무장관에 대해서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미국 비자를. 네. 그래서 네. 당분간은 긴장 상태는 있겠지만 전쟁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께는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우디 석유 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이 없다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이런 거는 우려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네. 이미 국제 유가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 있죠. 한 3달러에 4달러 정도가 오른 상태입니다. 네.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는 저물가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국제 오일 가가 오르게 되면은 사실은 오일 가격이 오르면 모든 공산품 가격에 약간씩의 영향을 미치니까 네. 오히려 저물가 극복, 그다음에 석유, 화학류 제품의 이익을 갖다가 좀 늘리는 측면.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일단 소비자들의 부담이 약간씩 늘어나겠지만 늘어나겠죠. 커지겠지만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조건은 지금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지난 14일에 그 사우디 피격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때 공격당한 사우디의 석유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입니까? 네, 제일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부카이크라고요. 네. 거기는 이제 그 석유를 하다 보면 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석유에서 황을 빼는 탈황 시설하고 정제 시설이 세계 최대의 시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정제 공장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는 곳은 이 호라이스라는 유전지대인데요. 네.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지대가 이제 가와르 유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우디예요. 네. 하루에 500만 배럴 석유가 나오는데 그 바로 근처에 있는 두 번째로 큰 유전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에서요. 조금 전에 호라이스라고 하셨는데 표기가 쿠라이스라고 네, 하기도 이제 합니다. 알아보는 호라이스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이제 후라이스. 혹시 오타가 났나 싶어서 네. 여쭤봤습니다. 이게 이런 적이 처음인가요? 사실은 이제 직접적으로 유전지대가 공격을 당한 건 처음이고요. 근데 이와 비슷한 공격이 1991년에 사담 후세인이 이제 걸프전 때 네. 아람코의 그 본부가 있는 다흐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도시가. 네. 거기를 공격을 하면서 미군이 한 28명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요. 스커드 미사일을 많이 쐈거든요. 리야드하고 그리고 이제 다흐란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는 아마 지금 처음으로 아마 사우디로서는 놀라운 사건이죠. 네. 네. 이번 공격으로 산유량 절반이 피해를 입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과장된 보도 아닙니까? 일단은 그 에너지 장관, 사우디 에너지 장관께서 국영방송을 통해서 발표를 한 거니까 네. 그 부분의 신뢰성은 각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사실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50%가 이미 다 복구가 네. 됐고 이번 달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원상 회복이 될 거다라는 이제 그것도 역시 사우디 정부 측의 주장이죠. 네.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가 될 때는 초기에는 굉장히 그게 어떻게 보기에는 과장되는 측면이 좀 있죠.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중요시하게 보는 거는 사우디 생산 시설이 사우디 정부 의견대로 이게 이제 조기에 수습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변수는 중동에서 새로운 어떤 돌발적인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게 사건이요. 네. 유가라든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후자 쪽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그 발생을 말씀하신 한다면. 그 돌발적인 이벤트
뭐 어떤 걸 우려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국지전이 네. 됐든지 아니면 사우디와 이란 간의 어떤 전면전이 됐든지 네. 이런 이제 어떤 전쟁 상황에 돌입하는 상황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예멘 반군, 그러니까 후티 반군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하는데 네. 사우디와 미국은 왜 안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후티 반군이 공격을 했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예. 이제 드론을 10개를 날렸다고 했는데 이제 미국과 사우디에서 안 믿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근데 그 공격 당한 곳이 17곳이거든요. 17곳을 어떻게 10개로 공격을 하느냐. 그리고 후티 반군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멀리까지 드론 날릴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래서 이란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 당한 쪽이 이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남쪽에 있는 예멘 쪽에서 날라오기보다는 그 사우디 위쪽에 있는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 그 지역에서 날라왔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무엇보다도 후시 반군이 아무리 우리가 했다고 막 계속 얘기를 해도 국제사회는 니네는 안 했고 이란이 했어. 계속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란 입장은 뭔가요? 이란은 억울하죠. 우리는 절대 한 적 없다. 이건 절대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짓 안 한다. 만인국이면 그렇죠. 이란이 그렇게 해가지고 얻을 게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란이 했다면 예. 그 미사일을 왜 그거를 미국이 못 받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란은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란이 미국에 무슨 공식 전문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그런 방식이 이례적인 건가요? 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요. 테헤란에 있는 스위스 대사관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미국 정부에 우리는 이번 공격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는 그런 그 문건을 보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이후에 유엔 총회에 참석할 수 있게 뉴욕행 비자를 이란 네. 대통령에 대해서 발급해줬다. 네, 외무장관하고요. 네, 교수님 알겠습니다.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이거는 예멘에서 사실은 뭐 제 생각보다도 후시 반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 좀 더 자세히 밝혔어요. 우리가 10개의 드론을 날렸다고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요. 자신들이 날린 드론이 1,500에서 1,7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삼마드 3호라는 새로운 그 고성능의 드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세프라는 드론이 있는데 이 두 드론에다가 그 폭탄을 4개 정도를 실어서 이 방향을 세 곳으로 이렇게 그 폭탄이 퍼져나가면서 공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많이 상처가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후세는 우리가 반드시 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더 조심하고 그다음에 UAE도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진실, 사실관계가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게 뭐 세계 역학관계라는 게 누가 믿느냐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사우디와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란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뒤에 있고 이란이 했다고 하는 거고요. 사우디는 약간 신중합니다. 이란이 그 무기는 대준 건 맞는데 아직까지 누가 했는지는 더 조사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국제사회에다 맡겨봐야 된다. 약간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국들은 어떻습니까? 제 상국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후시 반군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후시 반군은 자신들이 아무리 했다고 그래도 참 믿어주지 않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지난 1월달에 유엔의 그 전문가가 예멘에 갔었을 때 후시 반군이 굉장히 고성능의 드론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후시 반군이 분명히 날릴 수가 있다. 드론 날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유전지대까지 한 700km가 넘고 그다음에 정유 공장까지가 한 1,200km가 되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날아갈 수 있겠느냐 했는데 네. 후시 반군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770km고요. 네. 그리고 드론이 날아갈 수 있는 게 1,200에서 1,500까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견해가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우리나라 원유 수입에 그 사우디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뭐 거의 절대적이죠. 중동산 원유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한 72%에서 3% 정도 되고요. 그 뭐 사우디, 그다음에 쿠웨이트, 그다음에 이라크, 그다음에 UAE 이 4개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그중에서 사우디산이 한 29% 정도가 되니까 네.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의 한 3분의 1을 거의 차지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예. 조금 전에 이제 이 상태로 마무리가 된다면 오히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 부담은 좀 있을지언정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요. 네네네. 이게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면은 네네. 그 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제 유가는 이제 안정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국제 유가는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한 3달러에서 한 4달러 정도 오른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장보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국제 투자은행들은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합니다. 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수습이 되고 이게 현재 국면이죠. 단기적으로 수습이 되고 시설이 원상 복구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예. 리스크 프리미엄 같은 경우를 갖다가 한 3달러에서 한 5달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60달러 정도 선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65달러 정도 선까지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 정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세계 경제에서 충분히 어떻게 보게 되면 감내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수준인 있다. 거고 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은 저물가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다. 네. 다만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전쟁 상태에 돌입을 한다. 네. 그래서 하루에 한 400만 배럴 정도가 줄고 이게 한 3개월 연속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제 유가는 75달러 이상을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세계 경제는 굉장히 큰 위협.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런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게 과거에 유가가 폭등했을 때랑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은 확실히 다르죠.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중동산 오일이 거의 네. 세계적으로 어떤 시장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지만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새로운 경쟁자가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세일 오일이 네. 개발이 되고 이게 증산이 되면서 사실은 중동산 원유 자체가 어떤 국제적인 지배력에서는 약간씩 그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좀 퇴색한 상황인 거고요. 네. 또 특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세계 경제의 둔화, 그다음에 각국이 친환경적 어떤 에너지를 갖다 정책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보다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한 쓰임새가 조금씩 줄고 있고 수요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지금 오펙이 유가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감산을 했습니다. 예. 또 비오펙 국가들도 감산을 한 상태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 증산을 하겠죠, 각국이. 네. 그렇게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갖다가 놓고 봤을 때는 과거의 어떤 폭등 양상과 현정화는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사우디 공격 이후에 이제 네네네. 68, 9달러 이 그렇죠. 선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선을 넘어서 75달러까지 가면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죠? 75달러까지가 이제 거의 상한선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75달러라고 한다면 현재 수준보다도 거의 25% 이상 유가가 폭등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런 상태가 또 장기간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현재와 같은 경기 둔화 상황에서 자칫 각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도 충분히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떨어진다고 제가 보시는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그 공격 직후에 저 원유 생산 50%의 영향이 있다 뭐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 방출 승인을 했어요. 물론 이제 보류는 했습니다만 네네. 이게 안 해도 되는 걸 과잉 반응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보여준 아주 재밌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전 세계 이제 미국이 세계 최고의 에너지 생산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동의 석유에 대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미국이 세계 에너지 시장을 장악한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라는 게 사실은 심리적으로 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심리를 감내를 하면서 자신이 또 미국 대통령들이 유가가 올라서 그 재선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뭐 어떤 전문가들은 미국의 평균 기름이 3달러가 넘어가면은 재선이 될 때 못 된다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한 점을 미리 고려를 하고 유가에 대한 안정성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시장에서 안정이 되니까 네. 그 방출하려던 거를 보류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동 정세에 따라서 유가가 많이 뛰는데 이번에 보면은 78년, 79년 이란 혁명 때하고 2011년 리비아 때에 비하면은 그 앙등폭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그 정도의 파급 효과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래픽 나옵니다만 이라크 전쟁 때 그 실제로 방출을 했고요. 네. 그리고 2005년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이제 미국이 큰 타격을 받았을 때도 방출했고 가장 최근이 리비아 내전 때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멘 후티 반군이 추가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후티 반군은 실험할까요? 공격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멘의 내전이 계속 내전이라고 하지만 국제전이거든요.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가 연합이 돼서 계속적으로 공습을 퍼부어서 지금 뭐 유엔 발표도 적어도 15,000명 이상의 시민이 죽었고 이란 쪽 얘기는 한 10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아마 2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지금 뭐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엄청난 인도적인 재난 속에서 후티 반군은 무조건 이 전쟁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꺼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상대방을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아랍에미리트에도 공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람코에 있는 외국인들 다 나가라고 또 공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평론가님. 네. 아까 우리나라가 그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는데 그 주요 국가 중에 아랍에미리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그 예멘의 후티 반군이 아랍에미리트를 콕 집어서 네네네. 거기도 공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뭐, 일이 실제로 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우리가 그 UAE에서 수입하는 양이 한 6.5% 정도 됩니다. 적진 작지는 않네요. 않죠. 네. 그러지만 그게 국지적인 어떤 단기적으로 지금 사우디 사태처럼 이런 사태로 번진다고 하면은 리스크 프리미엄 조금 높아질 수가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뭐 UAE는 사실은 네. 사우디가 갖고 있는 어떤 시장 지배력에 비해서는 네. 훨씬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한참 아래에 있는 비중이 국가이기 낮은 때문에 비중이 국가니까.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네. 국제유가에 어떤 줄 수 있는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반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같이 어떤 국지적 단기적으로 끝났을 때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만약 이게 장기전으로 비화하고 전면전으로 비화를 한다면 중동 전체에서 비화를 한다고 그러게 되면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는 충분히 있겠죠. 전혀 네. 생각할 수 없는, 네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일어나면 안 되겠군요. 예. 아랍에미레이트는 왜 예멘 반군이 적대시하는 건가요? 근데 2015년에 3월달에 그 예멘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을 때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손잡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사실은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전에는 GCC 국가라고 해서 6개 국가가 이슬람 그리고 아랍 왕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손을 잡고 이란 친미를 하면서 이란을 반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한 대열이 최근에 깨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사우디는 앞으로 정치 경제적인 것은 아랍에미리트하고 같이 가겠다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였었고요. 그러한 우호 관계 속에서 2015년에 같이 전쟁에 들어가야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멘 입장에서는 후시 반군 입장에서는 예멘도 사우디하고 다를 바 없는 아랍에미리트도 예, 아랍에미리트도 사우디아라비아 다를 바 없는 뭐 그냥 적국이네요. 적국입니다. 네. 종교적으로도 순위 시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네, 뭐 사실 종교적이라는 게 큰 것보다는 네. 예, 그 양측에서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하튼 네. 예멘 반군은 시아파. 네, 맞죠? 시아파입니다. 그 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는 순위파가 순위파, 많고. 예, 맞습니다. 예멘 반군 그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사실은 뭐 지금 예멘 반군의 힘으로 예멘 전체를 장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멘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걸 과연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 네. 나라로 지속한다라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자꾸만 분할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분할. 예, 네. 분할을 한다. 적어도 3개 정도는 분할되지 않겠느냐. 남북과 그리고 이제 남북과 서쪽이 동쪽이 분할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국제사회가 다시 또 이제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시급한 문제는 포성을 멈추는 거죠. 네. 예,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니까요. 예, 그걸 멈추고 인도적 지원을 하게 한 다음에 국제사회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후속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논의까지 가지도 못하고요. 계속적으로 공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유엔 차원에서 무슨 뭐 휴전 협상이라든가 분할 협상이 추진된 적도 없습니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네. 양쪽에 너무 첨예한 그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됐고요.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조금 그 예멘전에서 약간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가장 네. 중요한 거는 이란의 압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란과 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멘 전쟁에서 발을 빼야지만 이란이 그거를 인정을 해주니까 약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예멘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가 약간 흐트러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에 대해서 강경 노선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전쟁을 끝낸다는 게 체면에서 졌다라는 느낌을 주고서 끝내면 안 되거든요. 뭐 중동의 맏형인데 네. 전쟁에서 졌다.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끝내면 안 되니까 양측이 전부 다 휴전을 하고 싶어도 서로가 졌다라는 그 느낌을 안 주는 그러한 방향에서 휴전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네. 지금 그 예멘 반군은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잖아요. 추가 네. 공격을 할. 네. 그러면 미국과 사우디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멘 반군이 과연 이제 앞으로 향후 한두 달 안에 계속 공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네.
반군이 공격을 했을 때 그 반군의 공격을 못하도록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이란이 영향력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후시 반군이 이란 말을 꼭 듣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후시 반군에서는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론가님, 만약에 네네.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여파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까 뭐 상상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선을 갖다가 한 75달러 정도 선을 갖다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한 75달러 정도가 되게 되면 세일 오일 공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전문가들은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국제 유가 자체는 과거처럼 뭐 100달러 상태를 갖다가 몇 개월 이상 지속을 한다거나 이런 사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발생할 수 없지만 75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해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세계 경제는 둔화 형태이지 않습니까? 네. 경기는 둔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되게 되면은 사실은 모든 공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네. 우리는 어차피 뭐 오일 문명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씩 열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을 갖다가 상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네. 특히 이 중동 지역은 우리나라, 특히 아시아 중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원유의 72%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중동전이 발생하게 되면은 일본보다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 사우디의 그 저장 시설이 따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저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예. 사실은 공급 라인이 막히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뭐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은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산업 생산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물론 그 이후에는 그 가격에 적응을 하게 돼서 원래대로 회복은 되지만은 예. 뭐 1년의 절반 정도를 갖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전 전면전이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입는 타격은 사실은 굉장히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자, 두 분께 끝으로 질문 하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이 이렇게 양옆에 있는 아주 좁은 해협인데 그곳 이제 뭐 연합 호위대를 구축을 하겠다고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한국 파병해야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아마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네. 우리가 불필요하게 중동 정세에 휘말려 가지고 오히려 국익에 해로움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네. 미국 편을 들어서 하면은 더 우리에게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의 그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취하면서 네. 파병은 안 하고 그냥 그 청해 부대를 좀 활용해서 외곽에서 돕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깊이 발을 들이면 위험할 수 있다고 네. 보시는 거고요. 평론가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떤 수단이 됐든지 간에 그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청해 부대가 됐든지 가령 그 중동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위협이 고조되고 진짜로 국지전 양상이 굉장히 장기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우리 경제에 보게 되면 어떤 숨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니까 예. 우리의 유조선이라든지 민간 선박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반드시 강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예, 경제적으로는.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